계약에 부적합 물품을 내가 인도했다 하더라도 너는 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매도인이 상당히 보세요. 악이 알았다. 법에서는 이걸 보통 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은 뭘 많이 알면은 좋은 거야. 좋은 거죠. 예? 그래서 법에서는 뭘 아는 걸 악이라고 합니다. 악이. 그러니까 이건 나쁜 거예요. 책임을 질까? 책임 그러니까 주관적 기책 사유로 뭐 고의과실, 형사법에서는 고의과실이 요구되고요. 예, 민사법에서는 뭐 악의, 예? 뭐 중과실 뭐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잖아요. 법에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모를 수 없었던 뭐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그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말이에요. 강과였다, 중과실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신에게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38조, 39조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41조는 뭔가요? 이거는 이제 권리하자. 여러분, 그 민법 시간에 권리하자라는 개념을 공부하실 겁니다. 자, 물품이 물질적으로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계약에 부적합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뭐 50km, 최고 속도가 50km밖에 안 되는 승용차랄지 뭐 이런 건 하자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릴 수가 없죠. 예? 최저 속도가 뭐 60km, 80km 이상인데 뭐 그런 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건 물리적 하자가 있는 겁니다. 물리적 계약 부적합이 이제 물리적인 것이고 물리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이 물건의 타인의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거나 권리 주장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 완전한 어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잖아요. 매수인이. 이런 거는 권리상의 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그런 물품을 수령하는데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매수인이 뭐 동의를 했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매도인은 제3자의 권리나 권리 주장 대상이 되지 않은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권리하자 없는 그런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다만 그러한 제3자의 권리와 권리 주장이 공업소유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의무는 제42조에 의하여 규율된다. 근데 이제 이게 권리하자는 뭐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뭐 제3자의 질권, 담보물권의 하나죠.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제3자가 이 물건은 지금 손이 취득되어서 자신에게 또 다른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뭐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에는 이제 뭐 공업소유권도 있고요. 여러분 지적재산권법 시간에 공부를 하시겠지만은 뭐 저작권 도 있고 뭐 여러 유형의 뭐 지적재산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특허권을 침해한 상품, 침해해서 제조된 상품이랄지 또 저작권에 위배돼서 표절된 어떤 작품, 뭐 책이랄지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적재산권의 기초에서 권리하자가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권리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텐데요. 그 명품 가방이랄지 뭐 명품 의류, 그 짝퉁 상품 있잖아요. 경찰들이 가끔 단속하죠. 그 이제 보면은 우리가 지금 WTO 회원국이고 위포 가입국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특히 WTO법에 보면은 이 지적재산권을 충실하게 보호해야 됩니다. 회원국은.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가끔 이제 뭐 단속을 하고 짝퉁 상품을 대거 압수 몰수했다. 뭐 이런 텔레비 뉴스 한 토막이랄 뉴스 토막이랄지 이런 걸 보실 겁니다. 뭐 신문 기사랄지 뭐 루이비통이랄지 뭐예요. 뭐 여러 뭐 잘 생각도 안 나네. 그 이탈리아 또 여러 유명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상품들 상표권을 도용해서 물품을 제조하죠.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중국이 그런 경우 많이 관련되는데 이 사회주의 국가 사람들은 이런 상표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실용주의 상품은 효용이다. 소비자에게 효용을 제공하는. 그래서 검소하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사회주의 윤리, 뭐 자본주의 윤리도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이 사회주의 자본주의라는 게 한 뿌리입니다. 뭐 그리스 종교 또 그리스 정교회 또 그 기독교 이것이 근원적으로 뭐 한 뿌리듯이 그래서 이 자본주의도 이제 보수적 발할적인 경우에는 그 프루겔러티라고 해서 뭐 검약 정신이 있긴 한데요. 뭐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제 그 뭡니까 경제를 소비로 봐요. 소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특히 뭐 노동자가 주체되는 사회고 뭐 계획 경제를 실시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소비할 만한 만큼만 물품을 만들고 뭐 소비자 중심적 계획 경제입니다. 국가가 계획을 미리 세우는 거야. 그에 비해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의 자유, 기업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상품을 과잉 생산해서 시장의 포화가 나타나고 무슨 실업이 발생하고 어떤 공산주의 경제학자들이 이제 항용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 망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그러한 쭉 뭐 시납시스인가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러한 상표권을 두텁게 보호한다. 시장에서 이제 자유롭게 경쟁하고 명품으로 인정받고 뭐 200만 원, 300만 원, 그 여자 뭡니까 핸드백이 200만 원, 300만 원, 오단벌에 뭐 그 정도 가격이 또 되는 200만 원, 300만 원. 뭐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일정 효용이 있고 차라는 것은 어떻게 굴러가는 어떤 이동의 수단이 되고 뭐 이런 소비적 관점에서 그걸 상품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별로 그렇게 죄 스스로 이게 죄다 이렇게 인식을 안 해서 그런지 잘 안 지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지적재산권 위반 상품 이것도 권리하자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42조에 이제 관련한 조항인데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에 자신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공업 소유권, 그 밖 그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나 권리의 주장의 대상이 아닌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만 제3자의 권리나 권리 주장이 다음 국가의 법에 의한 공업소유권 그 밖 그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경우에 한한다. 그러니까 그 이제 지적재산권 침해냐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A 상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느냐 판정함에 있어서 이 지적재산권법은 이 속지주의적 성향이 강한 법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좀 보호의 정도랄지 이런 게 다를 수 있어요. 뭐 위포라는 통일적인 지적재산권 관련한 지적재산권 법제의 통일을 위한 어떤 세계적 차원의 기구도 있습니다만은
그 본래적 성격은 이 속지주의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는 보호의 정도가 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선진국이 이제 비교적 보호의 정도가 두텁고요. 그래서 이제 WTO 그 지적재산권 협정 관련해서도 협상 당시에 상당히 갈등이 있었고요. 우리가 그걸 남북 문제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들과 잘 사는 나라들. 사회주의 국가들은 보통 못 살죠. 물론 사회주의 국가 아닌 경우에도 못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이 지구 적도 남반구에는 못 사는 나라들이 많이 살고 있고 북반구에는 잘 사는 나라들이 많다. 그래서 이 양 진영 간의 대립을 이제 국제사회에서 남북 문제라고 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남한과 북한 간의 갈등도 남북 문제지만 이런 남북 문제도 있어요. 자, 그 속지주의적 경향하고 나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나라 법에 따라 판단하느냐 이게 문제됩니다. 자, 당사 쌍방이 계약 체결 시에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전매되거나 그 방법으로 사용되었 것을 예상하였던 경우에는 물품이 전매되거나 그 방법으로 사용될 국가의 법, 그 국가의 지적재산권법에 기초해서 지적재산권 침해냐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이게 물품을 전매받아서 사용하는 자가 이제 물품을 점유하고 있을 텐데 그 자가 지금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도 이제 거기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되고요. 그 밖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영업소를 가지는 국가의 법. 그 외에는 이제 매수인이 물품을 인도받고 물품을 점유하겠죠. 뭐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 영업소를 가지는 국가의 법, 지적재산권법에 따라서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 시에 이게 전매되고 또 전매인 제3자가 이걸 전매할 것이다. 매도인도 매수인도 이걸 알았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매도인이 갑국이고 갑국 상인이고 매수인이 을국 상인이고 전매인이 뭐 병국 상인이다. 또 병국 소비자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물론 이 전매와 관련된 그러한 정보를 전혀 매도인이 몰랐다. 또 매수인도 미리 이걸 전매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이 매수인 영업소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 상품이 결국은 병국의 전매인으로 인도된 상품이다. 그러면은 이 병국 지적재산권법을 침해했느냐, 요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42조예요. 자, 위 1항의 매도인의 의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그러한 상품을 인도해야 된다. 이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 가항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에 그 권리나 권리 주장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 자, 매수인,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을 인도받을 매수인이 이거는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고 그런 지금 침해되었거나 아니면 지금 지적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가 있다. 이거를 알았거나 아니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뭐 보통 그 정도가 되겠네요. 모를 수 없었던 경우. could not 원어로 어떻게 돼 있어? could not have been unaware of the rights or claims.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상당한 수준의 어떤
그 과실,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나중에 그 매수인이 이건 지적재산권 침해상법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권리나 권리주장이 매수인에 의하여 제공된 기술 설계, 디자인, 방식, 그 밖 그 지정의 매도인에 따른 결과로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역시 이제 매수인이 어떤 일정한 책임을 부담할 그런 사유가 있죠. 이게 매수인에 의해서 제공된 기술 설계, 디자인, 방식 이런 걸 매도인이 따르다 보니까 지적재산권 침해되었다. 그럼 나중에 매수인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품의 피지컬한 물리적 계약 부적합, 물리적 하자 마찬가지 법문의 논리 구조와 같습니다. 권리 하자의 경우에도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 주장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한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제3자의 권리나 권리 주장 사실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런 자신의 매수인으로서의 어떤 구제, 매도인에 대한 구제를 주장할 수 없다. 또 반대로 매도인이 제3자나 3자의 권리나 권리 주장 및 그 성질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제1항 할 수 없다. 하자 통지를 네가 게을렀다. 이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매도인이 하자 통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법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죠. 악의자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책임을 많이 지거든. 제44조, 제39조 1항과 제43조 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정하여진 통지를 하지 못한 데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매수인이 정하여진 통지를 하지 못하면은 이러한 실권이 이제 규정돼 있죠. 그런데 그 통지를 못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불가항력적 사유랄지 이렇게 발생했다 해서 너에게 통지하지 못했다. 그런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거나 이익의 상실을 제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금 감액,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위반에 관련한 여러 구제 수단이 있는데요. 계약 해제랄지 대체무인도 청구권, 그리고 대금 감액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그 중에서 대금 감액, 손해배상 같은 건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손해배상은 원래의 손해배상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 통지와 관련해서 발생한 손해들, 그 인과관계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상당 인과관계 범위 내에 있는 손해액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정하여진 통지를 하지 못하면은 원칙적으로 이제 실권하고, 다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계약 해제랄지 이런 걸 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은 대금 감액, 손해배상 정도는 구할 수 있고요. 이때도 우리 보통 이익의 상실까지 포함되는 넓은 범위 손해배상은 아니고요. 그 계약 통지를 해태함으로써 그 발생된 상황의 결과, 통지 관련해서 인과관계 범위 내에 있는 그러한 손해 정도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쭉 살펴본 사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매수인은 부적합 통지 의무가 있고요. 그 통지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해서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40조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조항들이 쭉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1996년도 독일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매도인과 오스트리아 매수인은 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인쇄기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도인이 독일인이고 매수인이 오스트리아 상인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3D 프린터인가요? 보면은 뭐 인쇄 기계랄지 이런 것들도 뭡니까 그 PDF 파일을 통해서 인쇄도 가능한 거요. 뭐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자, 매수인의 확인서에는 기계에 관한 보증 조항이 들어있다. 설치 후 곧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기계에 관한 서류의 부족을 조작하는 부적합 통지를 하였다. 매수인의 뭐 주문 확인서 보통 매도인은 매도 확인서, 매수인은 주문 확인서 이런 서식을 사용하죠. 보면은 기계에 관해서 보증 조항이 있어요. 근데 매도인이 그 보증 조항을 위배해서 여러 기계에 관한 서류 부족을 주장한 모양입니다. 부적합하다는 것이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서류 인도를 위한 부과기간을 정하였다. 예, 바로 계약 위반으로서 뭐 구제를 구할 수도 있고 부과기한을 허여할 수도 있어요. 이 사안은 이제 매수인이 부과기한을 허여한 모양입니다. 우리 대륙법계의 최고기간 유사한 건데 최고기간은 법상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도록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고요. 부과기간은 지금 CIS 법상, 비엔나 협약상 그 계약 위반 상대방의 재량에 따라 부과할 수도 있고 부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부과기간 내에 매도인이 이행을 하지 못하자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계약 해제를 선언하였다. 이 부과기간을 허여하면 이게 중대한 계약 위반이든 사소한 계약 위반이든 간에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부과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한 계약 위반의 경우에만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 통지에서 다만 기계를 전체적으로 언급하였을 뿐 모니터 또는 중앙정치와 같은 기계의 개개의 구성 부분을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통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적합 사실을 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통지해야 됩니다. 정해서 그래서 이 협약 제39조에 따른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법원도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충분히 특정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계약 부적합 통지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못했기 때문에 뭐 계약 해제권을 행사한다거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역시 독일 사례인데 1999년도 독일 사례입니다. 매수인이 이제 스위스 상인이고 매도인이 독일 상인인 것 같습니다. 자, 종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연마기 이게 목적물인 것 같고요. 이 제품은 다시 다른 스위스 회사에 판매되어 완제품으로 가공되었다. 전매돼서 완제품이 되는 모양입니다. 연마기를 사용한 후 매수인은 그의 장비와 연마기에 모두 손상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계약 부적합한 연마기였던 것 같습니다. 약 20일 후 위 다른 스위스 회사도 매수인의 종이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티슈를 받은 후 매수인은 종이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티슈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불평하였다.
이 전매인도 역시 뭐 하자가 있다고 불평한 모양입니다. 이에 전문가 검사를 의뢰하였다. 검사 결과를 받은 후 매수인은 인도된 기계의 하자를 매도인에게 통지하였다. 다른 회사가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으로서 매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검사도 하고 하자도 뭐 적시에 통지하고 했으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것이다.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권이고요. 이 채권은 뭐 양도할 수 있죠. 과거 요즘 뭐 어떤가요? 부실 채권을 양수받아서 전문적으로 이걸 추심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 깡패를 동원한다거나 뭐 어떤 경우 심지어는 뭐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해서 위협을 하고요. 생명이 위협이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참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그 사업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 뭐 유형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이제 그 하나의 그 시장을 규제하는 시장을 규제하는 자가 국가니까요. 이 국가의 철학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뭐 옆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할 것이다. 채권을 양도했어요. 부적합의 통지는 시기에 늦지 않았다. 이 사건에 있어서 매수인은 인도시 또는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구매한 물품을 통상적으로 검사함으로써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물품 검사하고 하자를 통지한 매수인 이 법의 협약에 위반했다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뭐 좀 기간이 지난 것 같지만 결국 이게 보면은 검사 결과까지 전문적으로 받고 또 물품의 하자를 특정해서 통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손해의 원인을 판단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매수인이 손해의 원인을 발견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일주일의 기간이 더 주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물품 검사 의무를 그 협약 기간 내에 이행했느냐를 판단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이 외관상 바로 이 하자가 있다거나 이런 걸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전문적인 검사 기관을 동원해야 되고, 자 여기에 전문가 검사 기간 2주일이 부과되고 그 합리적인 통지 기간이 부과되는 바 이 사안에서는 지금 한 달 정도로 그걸 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손해를 발견한 후 7주는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1주, 2주, 자 처음에 이게 좀 이상하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와 관련해서 1주, 전문가 검사 기간 2주, 3주네요. 그리고 합리적인 통지 기간이 또 4주, 한 달이니까 뭐 7주네요. 자, 매수인의 통지는 또한 부적합의 성질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였다. 기계와 기술적 장비의 경우에는 하자의 원인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하자를 기술하면 충분하다. 이게 왜 하자가 발생했냐? 그 원인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하자가 있다. 기술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통지 시기 관련해서 뭐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1990 한 사례만 볼까요? 시간이 뭐 다 된 것 같은데요. 벨기에의 사례입니다. 매수인이 프랑스 기업 상인이고 매도인이 벨기에 상인인 것 같습니다. 목적물이 직물이고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수인은 인도를 받았으나 3개월 후 직물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물품 후 부적합에 관하여 살피건대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하였거나 발견하였어야 하는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이게 3개월 후면은 보통
검사, 하자 통지 의무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하자를 발견하기 전에 변형되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 사안은 이제 직물인데 예를 들어 직조해야 하는 직물 이런 경우에는 검사 통지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 인도 후 3개월 이상은 합리적으로라고 보기에는 너무 길다. 그러니까 물품의 성질 이것도 그 하자 통지 기간 물품 검사 의무 기간 판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겁니다. 이 사안은 이제 직물인데요. 하자를 발견하기 전에 이제 변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은 합리적으로 보기에 너무 길다. 또한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그 전에 구두로 불평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응답을 하지 않았으므로 매수인은 서면으로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였어야 한다. 그래서 그 구두로 불평을 표시한 정도는 하자의 통지가 아니죠. 이때에도 매수인이 서면으로 가능한 한 빨리 확인했으면 하자의 통지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고 매도인은 비록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통지 방식 및 상대방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 교재에 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예, 지난 시간,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짚어보고 우리가 이제 인코텀즈로 넘어가야 되는데 뭐 한 주, 두 주 정도는 뭐 CISG 비엔나 협약을 계속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후반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다음 5주차에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